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도요, 어제에 이어서 설 특집으로 꾸밉니다. 딱딱한 시사 말고 풍성한 문화 얘기로 오늘도 채워봤습니다. 광고 후에 오동진 씨와 함께 오죠.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오늘도 오동진의 영화여행 올드앤뉴로 1부는 함께 하겠습니다. 명절의 남자, 영화 저널리스트 오동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휴일 없는 남자라는 얘기였죠. 네. 추석과 설 네. 한 해에 2번 만나는 남자. 사실 제가 네. 요런 연휴 시즌에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집에서 뭐 친척들이랑 전도 붙이고 뭐 안 하세요? 하는데 굉장히 저희 소박하게 하고요. 네. 하루 그 당일 정도 뭐 그렇게 네, 하고. 네. 어디 뭐 안 이렇게 가지, 고향에 안 가죠. 가지. 네, 그러니까요. 제가 서울이고 뭐 이러니까 네, 그냥 네.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극장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렇죠, 네. 쓸쓸하실까봐, 적적하실까봐 네. 이렇게 매번 불러드리는데 매번 반응이 좋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걸로 이제 그 위안을 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시작하실 때, 예. 그 설 연휴니까 좀 따뜻하고 뭐 이런 딱딱한 시사에서 좀 벗어나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갖고 나온 영화가 딱딱합니까? 좀 딱딱할 수 있죠. 근데 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두 편. 네. 올드 하나, 뉴 하나. 네. 올드한 영화는 한반도고요. 2006년자 강우석 감독. 강우석 감독. 한반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철비. 강철비. 네. 이게 사실은 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영화가. 아하. 그 영화가 예지력이 있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네. 곡성 같은 영화. 예. 네. 그 사회가 막 어수선해질 것이다. 사회가 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영화 속에 그게 반영이 되고요. 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한반도 같은 경우가 한반도 상황을 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거고요. 2006년에 만들어졌지만 네. 그 후에 펼쳐진 일들을 그렇죠. 우리가 복귀해 보면은 네. 뭔가 예감했었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영화 한반도 상황하고 똑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어떤 영화인지. 네. 2006년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 일단 주연 누구였습니까? 안성기, 안성기 씨, 문성근. 문성근. 문성근 배우, 문성근 씨는 그 문익환 목사의 아드님이잖아요. 예. 영화에서 대부분 악역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문성근 이거 잘 어울려요. 네, 1987에서도 그 장세동 역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야비한 역을 희한하게 잘 어울려요. 그 나이 드시면서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그 야비함이 없으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두 분 이런 얘기 하셔도 괜찮은 사이세요? 뭐 전화로 한 방 때리겠죠, 저를. 문성근. 악역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장준환 감독한테도 그 왜 문성근 왜 그 장세동 역할을 줬냐 했지. 재밌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한반도에서도 총리인데요. 예. 정말 그 호신탐탐 대통령 말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안성기 씨예요. 그렇죠. 예. 네. 안성기 그 배우가 대통령 말고 다른 역 맡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또 안성기 씨는 항상 선한 역할. 악한 역할을 하면은 영화 스토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성기 악역이란 네. 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안성기 악역은 없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이 선한 쪽에 서 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네. 그분은 이제 국민 배우기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악역을 시킬 수가 그리고 없으니까. 계급을 또 함부로 낮추면 안 돼요. 네. 계급도. 대통령 정도로 해야지 뭐 이렇게 장관 이렇게 좀 안 됩니다. 그럼 배우는 그럼 불편해하지 않아요? 너무 이미지가 국민 배우 이렇게 딱 근데 돼버리면? 그게 본인에게는 예. 일종의 굴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기 씨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찌됐든 이 한반도에서 안성기 예. 씨가 대통령, 그다음에 예. 이제 국무총리가 문성근 씨인데, 사사건건 사실은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성근 총리가 예. 정치적 야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가 집권에 대한 또는 예. 뭐 이 정권에 대한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역할로 나오고요. 한반도 상황은 지금 분단 상황이긴 하지만 경의선 철도를 이어가고 뭐 등등 하면서 조금 유화 국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군사적으로 대치해왔던 것이 심화됐다가 이제 여기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예. 영화 속에서 안성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비슷하죠. 그렇죠. 네.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12년 전인데 예. 지금 상황하고 거의 싱크로율 100%예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남과 북이 막 대치하다가 정권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고 유화국면. 우하국면 갔고요. 요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꼭 이제 있죠. 일본이죠. 일본이 네.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일단은 이 역사적인 문제랑 같이 좀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경의선이라고 하는 게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여서 예. 이제 남북한이 경의선으로 연결한다. 예. 우리 거다 이거죠. 그 철도가. 그거 1907년에 그렇죠. 대한제국하고 조약 맺었다 우리가. 운영권이 운영권 내놔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한테 이거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영화 주장하는 속에서 거예요. 이제 또 뭐가 그럼 벌어지냐면 그러면 고종이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국세를 찍었는데 예. 영화 속에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서울대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교수가 있어요. 그 조재현 씨가 맡았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국세는 고종이 일부러 가짜를 만들었다. 당신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국세, 국세. 그거 가짜 가짜다. 국세야. 그게 그 문서는 가짜다. 종이 조각이야. 그렇죠. 이걸 그러려면 주장하는 거죠. 그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진짜를 국세를 찾아야죠.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짜 국세를 찾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고요. 그래서 막 발굴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이 벌어지고 또 결국은 일본의 그 침략을 예. 막기 위해서는 남한 군사력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북한 군사력이 공동으로 발휘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영화 한반도. 그러니까 실제로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가 뭔가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예. 얘기들을 펼치는 것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일본이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안성기, 그렇죠. 문성근으로 대표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파가 나뉘어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일본이 옳으니 그러니 네. 요 갈등의 모습. 요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은 일본과 싸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런 거죠. 이것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위안부 협상,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협상 할 때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이게 도움이 네. 되는 거다라는 네. 것과 아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던 거라는 것 우리 안에 갈등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감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영화 속에서도 반영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 너머에 예. 일본을 포함한 그러니까 뭐 미국과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열강들 아하. 4개 강국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자국적 이익과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2018년 지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이 지렛대가 되는 것일 뿐 여기에 미국의 이익과 그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그런 강대국의 이익들이 막 섞여서 그러네요. 몰아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네요. 한반도는 어떻게 어떻게 생존할 될 것인가 것인가. 이런 거죠. 결말은 저희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결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영화가 짜잔 나왔을 때 평단의 평가는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저만 좋겠었어요. 왜 또 일반적인 평론가들의 입장은 뭐였고 오동진 씨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론가들은 이제 국뽕 영화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뭐 너무 강하다. 예, 예. 실제로 저만 좀 좋겠었어요. 뒤져보시면 예, 한반도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적 완성도의 문제를 좀 떠나서 나는 그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외교적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사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적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 생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예. 그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썼었죠.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객들의 평가는 네. 상당히 높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 300만 넘었거든요. 330만 네, 맞죠? 그렇죠. 근데 강우석 감독이 실미도로 이제 한 1,200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약이자 독이에요, 이분한테. 300만은 만족. 300만은 이건 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하거든요. 그 잠실 경기장에 27,000명 들어가는데 그 100개 있는 거다 지금. 270만 넘어서 330만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영화가 폭 망했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여러분 결말 궁금하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2006년작 강우석 감독 한반도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한반도의 삽입곡입니다. 윤도현 밴드가 부른
1178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암호죠. 네. 무슨 한 번도 길입니다. 남해에서 북까지 북에서 남 1178 그렇죠.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니까요. 네. 북이 조금 더 길죠. 왜냐하면 저 위쪽으로 가는. 네. 야, 이건 설명 안 듣고는 절대 모를 노래입니다. 들어보죠. 윤도현 밴드 영화 한반도의 삽입곡이었습니다. 1178. 다시 보고 싶으시죠, 한반도? 한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지금 시점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네. 비교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풀었던가 이 부분이 좀 제가 네. 생각이 안 나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성기 대통령이 참 좋으신 분이었죠.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한반도. 그래. 두 번째 영화 가겠습니다. 두 번째 네. 영화. 뭐 많이 골라오셨어요? 보신 영화인데 최근에 강철비 강철비. 그래도 500만 가까운 관객이 보셨기 때문에 뭐 얘기 다 아실 것 같고. 강철비는 저희 뉴스쇼에서 양우석 감독하고 네. 그러고 보니까 앞은 강우석 감독 뒤는 양우석 감독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양우석 감독하고 인터뷰를 해서 저희 뉴스쇼 그러네. 청취자들은 익숙해요. 네. 예, 양우석 감독. 양우석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우석 감독을 전 딱 보고 있으면 치밀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치밀함. 치밀하다. 네. 네. 왜요? 시나리오 짜는 것도 그렇고요. 음.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 스타디가 굉장히 뭐랄까 충실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다 보고 진짜로 쓰는 다 스타일. 보고 진짜로 색임 다 해놓고 그걸 완벽하게 쓰는 거죠. 완전 모범생 성실파시구나. 양우석 감독. 그래서 잘못하면 재미없어요. 잘못하면 재미. 그런데 양우석 감독의 특징은 예.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미도 그 더해서. 우려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극적 재미를 넣을 줄 아는 거죠. 그만큼 그렇군요. 자기의 내공이 만만치 않은 감독이고 원래는 그 웹툰 작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웹툰 작가니까 그 스토리 개발에 대한 자기 그 특유의 감각이 있습니다. 강철비 제목이요, 여러분. 강철비예요, 진짜. Still Rain. 강철비입니다. 이게 언제 기획된 건지 아시죠? 오래됐죠. 이게 원래는 그 양우석 감독이 변호인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변호인 전에 먼저. 기획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아니죠. 김정일이에요. 맞아요. 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 음흠. 영화 이제 완전 멘붕 왔죠. 그러니까 만들 거 없는데 뭐 할까 하다가 변호인이 나온 거고 변호인이 엄청 성공을 해서 만약에 변호인이 성공을 못했으면 이 영화 강철비가 나오지 못했겠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하자. 근데 이제 제작자는 바뀌었죠. 그 사이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서로 양해한 사이 그 선에서 예. 강철비의 감독이 다른 제작자와 함께 예. 이 영화를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줄거리는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네. 북한에서. 네.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 최정예 요원 엄처로 정우성이 네. 분한 역할. 정우성이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죠. 네. 함께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곽철우를 만나죠. 곽철우 씨는 한국 외교관. 그렇죠.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예,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음흠. 영화 속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너는 북한 1호를 모시는 사람, 나는 남한 1호를 모시는 사람. 그러니까 곽도원 씨가 분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곽철우. 곽철우죠. 예, 그래서 예. 같은 철우. 그러네요. 또 네. 이게 엄철우 곽철우. 그게 이제 철우가 철비잖아요. 그렇죠. 철비네요. 네, 그러니까 예. 두 철비가 남과북이 만나서 한반도에 그 펼쳐진 군사 무력 충돌 상황.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하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되자 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네. 남한에선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네. 열강들이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또 다시 나온 게 선제 타격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먼저 치느냐, 북한을 먼저 이 DMZ 그 경계를 치고 이른바 이제 무력 상황을 동결시켜 놓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선제 타격론이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참수 작전까지 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북한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선제 타격론으로 위협할 경우에 남한을 인질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사일을 대전으로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쏘서 대전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대전과 평양 사이의 서울, 경기도 일대를 자신은 인질로 볼모로 삼는 거죠. 여기가 몰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충분히 그리고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밀고 내려오는 거니까 미사일을 대전으로 보내고 그 사이에 있는 경기도와 서울 일대는 재래식 그 전투 장비를 통한
재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군사 충돌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네. 결국은 정우성과 곽도원이 손잡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그렇죠. 네, 협공을 펼치는 겁니다. 네. 남북 분단을 그린 영화는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은데 특별히 이 영화에 주목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북 분단을 그린 영화가 반공만 많았죠. 그러고 네. 보면 6.25 전쟁 뭐 이런 그렇죠. 거 배경으로 한 네. 영화가 많죠. 반공주의를 내세운 영화들이 대부분 한반도 전쟁 영화 네. 그리고 그 박정희 시대 때 나온 그 전쟁 영화는 대부분 다 반공 그러네요. 영화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강철비는 이념을 떠나서 사실 민족의 생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대중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 그런 그 열강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인가를 미리 좀 예단하고 살아야 된다, 예측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북에서 쳐내려 온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돌발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든 그게 뭐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든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강철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과거의 6.25 같은 전쟁만 떠올리는 그 영화가 아니라 네. 미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럼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2020년이에요. 이제 곧. 그러네요. 그렇죠. 2018년이니까. 우리 예전에 2020년이면은 다 자동차들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잖아요. 날아다닐 거야. 앞으로 2년 후에. 적어도 그 운전대 안 잡을 거예요. 네, 그냥 날라까지 뭐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안 잡는 거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세상에 저는 뭐랄까 이렇게 그 선이 없는 전화기가 나올 줄은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전화기를 한 사람이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닐 줄이야. 네. 세상에. 아니 저는 그 전화기 선이 있는 전화기도 그래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들리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어떻게 선도 없어. 이게 뭐 순식간에 생기기 때문에. 네,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2020년을 코앞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허건날 그런 뭐랄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한반도의 그 상황을 재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앞에서 소개해 주신 한반도도 그렇고요. 강철비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상황을 좀 뭐랄까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런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우성 씨 연기, 액션 좋죠. 어떻게 보죠? 정우성 씨가 그렇게 액션 잘하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정우성 씨가 연기를 잘해요. 저평가된 겁니까? 저평가돼 있어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좀 망가뜨려요. 정우성은 그 대표적인 영화 마담 뺑덕이에요. 아하. 마담 뺑덕이 이제 요즘 그 젊은이들 얘기로 폭망한 영화긴 한데 사실 이제 아주 아저씨에서 원빈이 막 근육질의 그 복근을 보여줬잖아요. 마담 뺑덕에서 정우성은 복근을 오히려 좀 해치시켰어요. 일부러. 그렇죠. 똥개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똥개도 망가뜨린. 정우성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가 자신에게 약이자 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연기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커버하려면 자기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담 뺑덕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아수라에서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에 상체가 없을 데가 없어요. 하도 맞아서 영화 속에서 맞고 베이고 뭐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찢어지고 다치고 멍들고 계속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얼굴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수라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그런 역할을 선택하는 거죠. 이번에서 강철비에서도 대단하죠. 사실은. 다만 이제 그 북한식 억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저도 북한식 억양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 관객이 봤을 때 평가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잘생긴 배우들이 좀 오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 장동건. 장동건. 그 사슴의 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를 안 보고 자꾸 눈만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장동건도 노력하거든요.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연기에 대한 저평가 역시. 시비를 걸어요 사람들이. 맞네요. 여자 배우들도 사실은 그렇고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전지현 뭐 이렇게 전지현 외모가 출중하면 네, 그 연기가 영화 베를린에서 전지현이 그 하정우를 안으면서 죽어갈 때 그 당신 마음 다 안다오 막 이럴 때 그 절절한 그 대사력은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그래요. 이런 거 전지현 씨가 알아줘야 되는데 오늘 전달이 안 돼. 전달이. 들을까 모르겠어요. 네. 들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전 이렇게 붙이고 있으려면. 전을 붙여요. 전지현 씨니까. 이런 아재 개그는 네. 좀 삼가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시는군요, 점점. 네. 올드 앤 뉴 오늘도 유쾌하게 오동진 씨와 함께 꾸며봤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한테 뭐 가벼운 오락 영화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나면 뭔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런 영화들. 가족과 친지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조금 여유가 남으시면 주말에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동진 씨 고생하셨고요. 저는 올해 추석에 또 뵙겠습니다. 네. 추석에 추석에. 예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는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올해가 개띠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있죠. 개들의 대통령, 견통령이라는 별명 가지고 계신 분.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오늘 설 특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 인간과 동물, 인간과 개의 공존을 한번 고민해보죠.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개들의 대통령, 견통령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제로 뵙기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면서 지금 인사를 나눴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이런 목소리에 이런 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약간 체육복도 입으시고 조금 엄한 이런 느낌 이런 거 상상하고 오셨는데 체육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영어 선생님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뭔지 좀 집에 가서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잖아요. 영어 선생님은 말을 많이 걸어주시니까. 그래요? 네, 되게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강영욱 훈련사. 네. 무슨 띠세요? 저 소띠입니다. 소띠. 사실은 저희가 올해가 개띠 해잖아요. 네, 뭐 개띠. 용띠 해라고 해서 용통령 모시지 않고 양띠 해라고 양통령 모신 일 없었는데 올해는 개띠 해 개통령을 모셨어요. 개통령을. 개통령. 사실은 너무 듣기 좋으나 너무 부담되고요. 부담돼요. 뭔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뭔가 같고 그래서 조금 부담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애칭이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지 어디 가나. 네. 그렇죠. 좀 부담스러우세요. 조금은 너무나 사실 값진 별명이다 보니까 난 사실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닌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이게 개물림 사고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반려견에 대한 이슈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려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반려견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이 공존이라는 게 큰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양해해라고 양통령 모시지 않는데 개통령을 모신 겁니다. 강영욱 씨. 아마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인간 강형욱. 훈련사 강형욱에 대해서 궁금한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질문 던져봤거든요. 쏟아졌어요. 자, 몇 개 들어보시죠. 네. 강영욱 씨가 너무 개 마음을 잘 아셔서 만약에 개였으면 어떤 종이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강아지나 이런 애완견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관심이 생겨지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개였다면 어떤 종이었냐. 이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스스로 많은 개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내가 개였다면 어떤 개?
우선은 모양으로 따라가고 싶다면은 뭐 멋지게 생긴 뭐 네. 셰퍼드나 골든 셰퍼드. 레트리버나 뭐 이런 친구겠지만 저는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의리를 좀 지키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고 예. 그런 걸 따져보면 예. 저 호주에 예. 전통견이 있어요. 캐틀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캐틀도 예, 오스트레일리아 캐틀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친근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강아지라고 따지면은 그런 친구가 아닐까. 캐틀 외모도 좀 비슷해요? 외모는 그 친구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생겨서 개가 낫습니까? 예,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캐틀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호주 네네. 캐틀도. 그리고 네.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은 뭐니 해도 도대체 강영욱 씨는 어떻게 개 마음을 그렇게 잘하시냐? 아유, 아니에요. 제가 그 TV에 이제 네. 그 프로그램들 보면 심지어는 개를 직접 만나지 않고 네. 영상만 보고도 이게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솔루션 필요함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독심술이 있는 아니요, 겁니까? 아유, 너무 과찬이신데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고 저는 수업을 할 때에도 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네. 정말 다른 강아지들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한 반려견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 건강한 반려견들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고 단지 이제 조금 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예. 뭐 거의 반려견을 공부하고 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을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네. 그 해법을 찾는데 실패하는 일도 있어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이거를 실패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적은 많이 있어요. 보호자를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자신은 바쁜 사람이에요. 예, 예.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반려견들과. 네, 근데 오피스텔에 살고 짖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네. 안 되는데 네. 얘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전 다 성공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개통령은. 아니에요. 거꾸로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개를 네. 딱 보면 어떤 개를 딱 A라는 개를 딱 네. 보면 느낌이 옵니까? 저 개는 저런 네. 개구나. 네. 성격이 이렇겠구나.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몸으로 표현해요. 사람은 자아를 의식하기 때문에 예. 나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렇죠. 표정, 말투, 모르지만 아는 척하기도 하고. 네. 근데 반려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 모든 것들이 꼬리와 다리와 귀와 얼굴과 코와 털과 냄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알면 예. 어떨 때에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왔지만 반려견을 보면 너가 보호자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야, 신기한데. 아니 도대체 강영욱 씨 어떻게 개 훈련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마음 공부를. 어렸을 때 그냥 강아지가 좋았어요. 네, 아버지가 강아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유명한 얘기니까 많이들 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개 농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네. 개 농장이라는 것이 애완견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뜬장 있고 이제 번식을 위한 어떤 그런 농장을 하신 거죠. 네, 예전에는 한 30여 년 전에는 그 지금처럼 분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수의사님들도 개 팔았고요. 맞아요. 예, 그거를 통틀어 애견센터라고 그랬어요. 애견센터. 익숙하시죠? 그럼요, 애견센터. 애견센터. 예. 이제 그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전부 다 개들이었어요. 그렇게 큰 애견센터를 하셨어요. 개 농장을 하셨어요. 네. 그럼 뭐 처음부터 개들한테 둘러싸여서 잘하신 거네요.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았고 같이 평생 동안 살고 싶어서 예. 사실은 봉사부터 했거든요. 어떤 봉사? 그 유기견 봉사. 네. 또 유기견 봉사를 하다 보면 좋은 미용사님들과 정말 훌륭한
반려견 훈련사분들을 많이 만나요. 예. 이제 되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예. 보면은 그분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애견 훈련사,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 계속 있고. 아, 집에 왜 안 들어가요? 저는 좀 특이했던 거는 예. 하고 싶었던 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예. 뭐 온몸을 다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몇 살 때요? 지금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 때마다 훈련소에서 살았고요. 아, 그래요. 그냥 놀고 싶다. 그리고 그냥 걔랑 놀고 싶다. 이 사람 생각. 친구보다 개 친구가 더 많았어요?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가 좋아서. 네.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와 친구가 되고 그냥 개의 마음을 뭐 공부를 해야지 해서 읽게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읽게 되신 거네요. 네, 저는 공부해야지라고 앉아서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그냥 책도 보고 이게 저한테 너무 재밌는 일이어서. 예. 네. 개 말고 다른 관심사는 그럼 없으셨어요? 잘할 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운동 네. 좋아하시는구나. 운동 너무 좋아해서 네.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마 제가 훈련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절 보고선 체육 선생님이 떠오르셨어요. 네, 어렸을 때 체육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체육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영어 선생님도 좋아. 영어 선생님은 맨날 말 걸어주고 체육 선생님은 맨날 혼내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강영욱 훈련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봤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설 특집인데 어떤 노래 한 곡 듣고 싶으세요? 추천곡. 제가 동물원의 해화동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 가수 이름이 동물원이군요. 네.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군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동물원. 몰랐네요. 저랑 연결될지. 해화동 듣고 오죠. 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좋네요. 동물원의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개해를 맞아서 개통령, 견통령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진지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네.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벌써 어떤 얘기인지 아시는군요. 인간과 개의 공존. 사실 네. 지난해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였어요.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대로 좋은가?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감론을박이 뜨거웠어요. 네. 규제안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을 채우고 가야 된다. 그리고 최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개의 어깨 높이. 어깨까지 네. 높이가 40cm를 넘으면 무조건 입마개를 씌우고 나가라.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나면 소유자를 그러니까 개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고 네. 안락사 조치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이렇게 네.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우선 우리 강영욱 훈련사의 입장 듣기 전에 시민들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걔가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또다시 물어요. 나는 안락사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 남포콘 개들은 이 사람 곁에다 둘 수가 없지. 조그마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0cm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 바꿔서 사람한테 입맞게하고 다니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인데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좋다, 강화 찬성 하시는 분이 네. 있는가 하면 네.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좀 섞여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보다 고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네. 맥주 한 잔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맥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 너를 바라보면서 이제 술 끊겠어 하고 다짐했는데 이 네. 규제를 들으면서부터 술이 네. 땡기셨어요? 네, 뭐 맥주 정도. 맥주 정도. 아니 왜 그렇게 속이 타셨습니까? 왜요? 저는 가끔씩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 미국에서 산불이 나고 홍수가 예. 나고 이럴 때 예. 거기 시장 분이 나와서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 예.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시장이? 네. 미국에서 아무리 비싼 비용이 들지만 강아지 한 마리가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 여러 기계와 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그를 구출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동물까지도 저렇게 구제하고 구조하는데 분명히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당연히 구조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신경을 쓸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 한 마리도 네. 소 한 마리도 말 한 마리도 신경 쓰는 그들을 존중해주는 나라라면 귀하게 여기는 곳이라면 사람은 하물며 얼마나 존중하고 잘 대해주겠는가라고 안심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동물의 복지, 동물의 생명, 동물이 하고 있는 생태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 우리 사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더욱더 신경 쓰는 눈과 자세와 감각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나온 정책, 요번에 나온 대책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이 나올 네. 정도였어요? 단지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려견이라는 말이에요. 잘 몰랐었다면 애완견 안전관리 대책이 나왔었을 거예요. 애완견과 반려견은 어떻게 다릅니까? 애완견 그 말을 풀이하면은 가지고 노는 개죠. 완고할 때 완이군요. 하지만 반려라고 하면 동반, 나랑 가족 같은 개라고 하는 뜻이니 이 말 딱 하나 마음에 들고 사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강영호 훈련사도 지금처럼 개물림 사고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시죠. 그럼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감하는 건데 근데 이 규제를 놓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논란이 된다 안 된다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전문가로서 보신 거예요? 차 사고를 낸 사람이 있으면은 차를 혼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혼내야죠. 당연하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그 강아지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해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법이 강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법을 집행해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개, 한 번 문 개는 두 번 물 수 있다. 그 말은 그 개를 여전히 누군가가 키우기 때문이에요. 이 개를 공격적으로 만든 사람이 또 그 개를 키우면 그 개는 또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줄을 2m로 한다? 2m로 하는 게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지금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작은 규칙도 지키지 않았으면 이것을 억울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반려견을 키웠고 교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개 키우시는 분들이 반성할 거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면 일단 소유주 처벌 강화는 있어요. 네. 그럼 그것까지는 찬성하시는 건데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개 목줄 2m, 입마개까지 거기 더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입마개를 안 하려고 하는 보호자에게 입마개 연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훈련사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반려견인데 산책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마개를 해야 하는 거죠. 공격적인 아이들 끼워서 산책시키세요. 그럼 순해집니다. 스트레스 풀립니다. 그럼요. 권유하신다고요. 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모든 반려견들한테 너무나 가혹하고 그들의 생태와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틀어막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순한 애한테 입마개에서 내보내면 걔가 공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제한될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 그렇겠죠. 그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나는 입마개 했으니까 싸나운 강아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거야. 나는 2m 했으니까 여기 도시인데도 그냥 줄 2m 맸으니까 나 그냥 끌려 2m 다닐 매라며 거야. 2m 확 맨 거야. 얘가 뭐 싸나워도 2m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와 규정으로 정해지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대책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우리 개를 키우는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정한 게 있어요. 소변, 대변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아라.
줄을 푸르지 말아라. 예. 사실은 많은 관리 기관들이 이것 또한 관리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관리하지 못했으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맥시멈의 최고 맥시멈의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를 지키려고 한다면 예, 예. 아주 소소한 법도 지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 이 맥시멈의 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려고 개파라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만 예. 이거는 너무 치사한 일이에요. 치사하다. 너무 치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개를 키우는 사람과 개를 당장 키우지 않는 사람의 싸움만 부추길 것이고 이거는 반려견과 함께 살기 위한 공존하기 위한 성숙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만 더 만들 것이고 개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예. 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하셨어요. 진짜 개통령이 개들의 대변인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 네. 대안을 주십시오. 대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하고 한 번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던 배변을 치우지 않거나 예. 목줄을 풀르고 마음대로 산책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부터 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최소한 가장 작은 기본. 가장 소소한 것도 하지 못한다면 관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것은 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것들을 제안하게 되면 예. 많은 반려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반려견이 공공의 공간에서 남들을 피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내 반려견을 교육해야 되는구나. 예. 교육하며 데리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줄을 매는 것, 예. 대변을 잘 치우는 것, 예. 이 두 가지부터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못하면 처벌까지 소유주에 저는 대한 이 처벌을 예. 한 990만 원 정도 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정말 강하게 나오시네요. 990만 원. 네. 10만 원 모자른 1,000만 원까지 물릴 네. 정도로 강하게 하자. 1,000만 원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10만 원 깎았습니다. 네. 990만 원 정도를 물어서 야. 중요한 건 일벌백계예요. 정말 실수하면은 강한 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저는 시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990만 원 정도면 되게 합리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것부터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네. 하고 네. 그래도 뭐가 사고가 일어난다. 네. 잘 안 된다 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가자. 맞아요. 지금 기본도 안 해놓고 네. 베이직도 안 해놓고 네. 갑자기 맞아요. 훅 올라간 단계로 한다는 거 이거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사고는 더 발생할 거다.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줄 풀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규칙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히면 우리 스스로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지키려 할 것이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법들은 예. 이 반려 문화를 막을 거예요. 훨씬 더 삐뚤어진 반려 문화를 만들 것이고 정책을 만들면 대책을 만드는 문화를 만들 예. 거예요. 이런 문화는 부동산 정책처럼 될 거예요. 부동산 정책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 네. 예, 부작용이 생기는 풍선 효과 같은. 실수했나요, 제가 말을? 아니, 저는 이제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강영욱 씨는 개를 3마리나 키우시는 분이고 설득이 됐어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러네. 990만 원 물려야겠네. 뭐 이런 생각들. 그 돈으로 예. 복지시설을 만들면 돼요. 그 돈으로 유기견 친구들을 도와주고 예. 중성화 수술을 하게 도와주고 예.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괜찮다면 불우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개통령의 지금 그 후보 공약 발표 자리 같아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개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이 개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되는 에티켓. 요거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골라봤습니다. 귀여운 개. 플란다스의 개. 네. 크지만 순합니다. 맞아요. 입막에 필요 없죠, 얘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듣고 오죠. 2호 공감. 플란다스의 개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개통령, 예,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반려인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 네.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개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개를 좋아하면서도 아직 나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조금은 나중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 못 키우는 사람.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뻐요. 아, 왜냐면 책임질 수 없다면 키우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전해요, 저. 못 키우는 사람. 네. 여건상. 네. 너무 멋지고 사실은 개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길에서 강아지 만나면 너무 반갑거든요. 막 가서 만지고 네. 싶고, 예, 맞아요. 맞아요. 이쁘다고 한마디 좀 해주고 싶고 이런 거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있을 때 내가 너무 좋아서 돌고래 소리 내면서 예. 다가가서 뒤에 있는 강아지를 이렇게 덥석 만지면 반려견이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긍정적인 것도 칭찬도 너무 과하면 칭찬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예. 다음에 산책 나왔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또 누가 개가 나한테 갑자기 달려와서 만지면 나를 어떡하나. 만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변의 경계가 많아져요. 음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더라도 그냥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아는 척 한다거나 달려간다거나 네. 소리를 지르거나 예. 그런 행동을 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뭐 예쁘다, 아유 멀리서 예쁘다 네. 정도 속으로 생각하시지. 엄지척. 네. 엄지척 정도. 엄지척. 아니면 요즘에 그 있잖아요. 검지 엄지 교차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하트. 예, 하트. 이런 거. 요런 거 하나 딱 해주시면 아마 강아지들이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 돌고래 소리 금지. 아,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할 거예요. 네, 개- 너무 싫어요. 개들이 이게 사랑의 소리라는 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 거기까지는. 그럼요. 사실 저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한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 막 저기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근데 가끔씩은 제 등을 이렇게 딱 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뒤에 와서 네. 반갑다고. 아이고 강영국 씨 네. 하면서. 식사하는데 어깨 동무 막 하시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재밌는데 두리번거리게 돼요. 아까 강영국 씨 저 입장하실 때 스튜디오. 아, 여기 작가님들이 그랬어요. 저희 제작진들이 돌고래 소리 냈죠? 아니 당황하셨겠네요. 정면에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자, 요거 여러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개들도 똑같은 그럼요. 거예요. 더 해요. 더 해요. 네. 더 예민해요. 네, 맞아요. 요런 거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이뻐도 요거 좀 지켜달라.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반려견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개한테 물렸던 추억, 예. 어떤 무례한 사람이 개를 풀러나서 갑자기 나한테 달려왔던 기억, 그냥 모른 척하고 옆으로만 지나가 주시면은 아마 그 강아지도 아주 좋은 거리, 안전한 거리 유지하고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분명 하고 싶은 말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내가 이 공공의 공간, 공공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매너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스스로 먼저 아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또 지금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개통령은 아니지만 정말 대표로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를. 내가 왜 이러지? 개통령이 이러면 안 사과 되는데. 기자회견까지. 그래요. 강영국 훈련사와 얘기하다 보니까 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하나하나 알게 되는 이런 아주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리로 나가봤어요. 소소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답 듣기가 어려워요 하는 것들을 모아봤거든요. 자, 들어보시죠. 집에 동생 신생아가 생겼는데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키워도 될까 문제예요. 얌전해지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물까 봐요. 그러네요. 아니 개를 원래 키우고 있었는데 네네. 신생아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같이 키워도 됩니까? 이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아가씨 때부터 키우던 개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개를 다른 사람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10달 동안 엄마도 아이를 기다린 것처럼 강아지도 그 아이를 기다렸어요. 개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공동 육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들깨무리에서는 예. 동시에 임신을 하고 동시에 출산을 하는데 한두 마리의 보모가 강아지들을 관리하고요. 예. 나머지 친구들은 사냥터에 나가죠. 예. 그래서 기다리고 같이 내가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모유가 나와요. 세상에. 네, 아마 우리 산모보다 강아지들이 먼저 임신을 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임신 소식을 최초로 알고 있던 친구를 아기가 태어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예. 반려견 훈련사로서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의 네.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엄마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털 빠지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좀 안 좋은 병균 같은 거 어쩔 수 네, 없이 네. 붙어 있는 몸에 있는 병균 같은 게 아이한테 옮을까 봐. 그래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병균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병균이 없어요. 그건 몰랐네요. 저는 병균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불에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이불에 우리 균이 있다면 생활균 정도. 있다면 걔한테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 걔한테도 균이 없어요. 그런 거군요. 네. 전혀 균이 없고 예. 단지 이건 있어요.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 강아지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강아지 나름대로의 보호 전략을 세워요. 어떻게? 앞집에서 시끄러우면은 앞집한테 뭐라 그래요? 짖어요. 네. 우리 애기 자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자기가 조금 더 예민해져요. 재밌다. 예. 왜냐면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예. 공동 육아니까. 그럼 앞집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강아지가 문제군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아지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 항상 같이 자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약속했어요. 우리 아이가 예. 100일이 될 때까지는 안방에서는 자지 말자. 그리고 100일이 됐을 때 그때부터 안방에서 같이 자자. 우리 모두가 손꼽아 100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렇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더 모성 본능을 갖고 지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굳이 떼어내려고 안 해도 된다. 다만 청결한 건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럼요. 그건 산책 사실이에요. 갔다 오면은 뭐 다리 조금 닦을 수 있고 빗질도 해주고 미용도 하고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애기 이불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요. 네. 왜 그게 정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건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는 우리 강아지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댁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정이라든지 그런 데로 살짝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집에는 100일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면 어떨까요라고 저는 되려 추천해요. 괜찮네요. 그 방법. 왜냐면 저도 아기가 키워보니까 완전 초짜예요. 당연하죠. 완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견통용이어도 방법 없을걸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온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아지도 보내 잠깐. 네,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그래요.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가죠. 사실 제가 푸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산 지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친구가 떠났을 때 제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성분 울먹울먹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반려견을 떠나보내야 하는 정도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건 이제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과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감정이잖아요. 네. 한두 달 전에 제가 키우는 다오리가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손이 굉장히 떨리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아프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주사를 맞아요. 우리 용기 내요. 저는 만약에 우리 다오리가 가면 그냥 슬퍼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해줬던 거 생각할 거고, 잘해줬던 거 기억할 거고, 단지 내 바람이 있다면 이 친구가 가면서 당신의 반려견이어서 좋았었네라는 말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저도 미안해요. 몰라요. 저도 도와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슬픔의 정도가 이렇다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요 정도의 슬픔이라는 거를 주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키우던 개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더미 속에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주인 찾았어요. 네. 어떤 할아버지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차마 개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강아지를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죽는 모습을 보기 싫었다라는 것, 그래서 죽기 직전에 친구를 봉투에 버렸다라는 것.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어쩌면은 그분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간사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대상을 동물하고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안타깝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예. 그 반려견이 얼마나 슬펐을까? 두 번째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처벌과 이거에 대한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많은 많은 반려인들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그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들으면서 또 좀 울컥하네요. 그래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소한 질문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저 네. 이거 보여요. 지금 고향 가는 고속도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놀러 가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엄청 막히겠다. 이 시간이 막힐 때죠 벌써. 앞차에서 네. 개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가끔 이런 네. 장면 목격하거든요. 저 이거 아내하고 싸워요. 그래요? 우리 첼시가 이걸 좋아해요. 강아지 중에 하나가? 네, 우리 10살, 11살 된 첼시가 이걸 좋아하는데 예. 제 아내는 한번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위험하다,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절대 못하게 하고 제 아내는 해주면 안 되냐. 바람 좀 세게 해주겠다는데 뭘 그거 갖고 그래. 네, 그래서 저도 싸우는데 지금은 제 인터뷰니까 안 된다고 알릴 거예요. 이거는 개한테도 위험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개한테도 위험한 거고.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럴 경우엔 또 뒷차도 불안불안해 운전할 때 어떻게 될까 봐. 이게 2차 사고도 날 수가 있는데 그럼요. 강아지가 뛰쳐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놀라서 급 브레이크나 그럼요. 오른쪽 왼쪽으로 급하게 꺾을 텐데 예.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고개만 조금 내밀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안 되고요. 돼요. 네. 또 하나 연휴만 되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 네. 유기견 문제. 네. 고향 가다가 버리고 가요. 그 개를. 이 얘기 꼭 나오잖아요. 이분들에게 따끔하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죠. 지구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기본이 있어요. 안 된 거. 이들을 유기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버려진 게 유기견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예전에 공장 단지 안에 있는 주택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공장이 쉬잖아요. 예. 거기서 키우는 개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죠. 예. 그러면은 알아서 먹이 찾으라고 풀러놓고 연휴를 떠나요. 사실은 연휴 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없는 동안 물이라도 먹어라, 밥이라도 알아서 쓰레기 뒤져서 먹어라라고 해서 줄을 풀러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의 가족이 되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애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기견이 아니라 그냥 방치견이라고 방치견이다. 생각을 하고 개를 방치하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이 사람들은 한 1,990만 원 정도 벌금을 물어야 돼요. 저는 2,990만 원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1,990만 원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애매하시네요, 우리 대통령님. 하여튼 지구를 떠나거라. 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건 그렇죠. 네, 이건 생명의 상식적이잖아요. 생명 존중. 아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도 사랑하는 거고 인간 사랑하는 사람이 동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 다 맞아요. 통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방점 찍으면서 1,990만 원으로 합의. 네, 알겠습니다. 설날 설 연휴 아침에 함께했습니다. 견통령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로 했습니다만 결국 개에 대한 얘기가 동물에 대한 얘기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공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취자들께 끝으로 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정말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예. 분명히 지금 반려인들은 강아지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갈 거예요. 그 강아지들도 분명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많은 관심과 성원과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이루고자 했던 일들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영욱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 바빠지시면 좀 곤란한데. 정말 네. 바쁘시거든요.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요. 개들도 행복하고 인간도 행복한 올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도요, 어제에 이어서 설 특집으로 꾸밉니다. 딱딱한 시사 말고 풍성한 문화 얘기로 오늘도 채워봤습니다. 광고 후에 오동진 씨와 함께 오죠.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오늘도 오동진의 영화여행 올드앤뉴로 1부는 함께 하겠습니다. 명절의 남자, 영화 저널리스트 오동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휴일 없는 남자라는 얘기겠죠. 네. 추석과 설 네. 한 해에 2번 만나는 남자. 사실 제가 네. 요런 연휴 시즌에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집에서 뭐 친척들이랑 전도 붙이고 뭐 안 하세요? 하는데 굉장히 저희 소박하게 하고요. 네. 하루 그 당일 정도 뭐 그렇게 네, 하고. 네. 어디 안 가지, 고향에 안 안 가죠. 가지. 네, 그러니까요. 제가 서울이고 뭐 이러니까 네, 그냥 네.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극장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렇죠, 네. 쓸쓸하실까봐, 적적하실까봐 네. 이렇게 매번 불러드리는데 어. 매번 반응이 좋아요. 네. 이번에 그런 걸로 이제 그 위안을 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시작하실 때, 예. 그러니까 설 연휴니까 좀 따뜻하고 뭐 이런 딱딱한 시사에서 좀 벗어나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갖고 나온 영화가 딱딱합니까? 좀 딱딱할 수 있죠. 근데 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두 편. 네. 올드 하나, 뉴 하나. 네. 올드한 영화는 한반도고요. 2006년작. 강우석 감독. 강우석 감독. 한반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철비. 강철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영화가. 아하. 그 영화가 예지력이 있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네. 곡성 같은 영화. 예. 네. 그 사회가 막 어수선해질 것이다. 사회가 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영화 속에 그게 반영이 되고요. 뭐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한반도 같은 경우가 한반도 상황을 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2006년에 만들어졌지만 네. 그 후에 펼쳐진 일들을 그렇죠. 복귀해 보면은 네. 뭔가 예감했었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영화 한반도 상황하고 똑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어떤 영화인지. 네. 2006년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 일단 주연 누구였습니까? 안성기, 네, 문성근. 문성근 배우 문성근 씨는 그 문익환 목사의 아드님이잖아요. 예. 영화에서 대부분 악역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문성근 이거 잘 어울려요. 네, 1987에서도 그 장세동 역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야비한 역을 희한하게 잘 어울려요. 그 나이 드시면서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그 야비함이 없으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두 분 이런 얘기 하셔도 괜찮은 사이세요? 뭐 전화로 한 방 때리겠죠, 저를. 문성근. 악역 잘해요.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내가 장준환 감독한테도 왜 문성근 그 장세동 역할을 줬냐 했더니 재밌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한반도에서도 총리인데요. 예. 정말 그 호신탐탐 대통령 말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안성기 씨예요. 그렇죠. 예. 네. 안성기 그 배우가 대통령 말고 다른 역 맡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또 안성기 씨는 항상 선한 역할. 악한 역할을 하면은 영화 스토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성기 악역이란 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안성기 악역은 없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이 선한 쪽에 서 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네. 그분은 이제 국민 배우기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악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계급을 또 함부로 낮추면 안 돼요. 네. 계급도 대통령 정도로 해야지 뭐 이렇게 장관 이렇게 좀 안 됩니다. 그럼 배우는 그럼 불편해하지 않아요? 너무 이미지가 국민 배우 이렇게 딱 근데 돼버리면 그게 본인에게는 예. 일종의 굴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기 씨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찌됐든 이 한반도에서 안성기 예. 씨가 대통령 그다음에 예. 이제 국무총리가 문성근 씨인데 사사건건 사실은 특히 외교 안보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되자 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네. 남한에선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네. 열강들이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또 다시 나온 게 선제 타격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먼저 치느냐, 북한을 먼저 이 DMZ 그 경계를 치고 이른바 이제 무력 상황을 동결시켜 놓는 거죠. 예, 이제 선제 예. 타격론이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예. 참수작전까지 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북한의 시나리오는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선제 타격론으로 위협할 경우에 남한을 인질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사일을 대전으로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쏘서 대전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대전과 평양 사이의 서울, 경기도 일대를 자신은 인질로 볼모로 삼는 거죠. 여기가 몰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충분히 그리고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밀고 내려오는 거니까 미사일을 대전으로 보내고 그 사이에 있는 경기도와 서울 일대는 재래식 그 전투 장비를 통한 재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정우성과 곽도원이 손잡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그렇죠. 네. 협공을 펼치는 겁니다. 네. 남북 분단을 그린 영화는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은데 특별히 이 영화에 주목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북 분단을 그린 영화가 반공만 많았죠. 그러고 보면 6.25 전쟁 뭐 이런 그렇죠. 거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죠. 반공주의를 내세운 영화들이 대부분 한반도 전쟁 영화 그리고 그 박정희 시대 때 나온 그 전쟁 영화는 대부분 다 반공 영화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강철비는 이념을 떠나서 사실 민족의 생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대중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 그런 그 열강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인가를 미리 좀 예단하고 살아야 된다, 예측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북에서 쳐내려온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돌발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든 그게 뭐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든 아니면 일본에 의해서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강철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과거의 6.25 같은 전쟁만 떠올리는 그 영화가 아니라 미래,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2020년이에요. 이제 곧. 그러네요. 그렇죠. 2018년이니까. 우리 예전에 2020년이면은 다 자동차들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잖아요. 날아다닐 거야 앞으로 2년 후에. 적어도 그 운전대 안 잡을 거예요. 네, 그냥 날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안 잡는 거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세상에 저는 뭐랄까 이렇게 그 선이 없는 전화기가 나올 줄은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전화기를 한 사람이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닐 줄이야. 세상에. 아니 저는 그 전화기 선이 있는 전화기도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들리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어떻게 선도 없어. 이게 뭐 순식간에 생기기 때문에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2020년을 코앞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허건날 그런 뭐랄까 반공 이데올로기로 한반도의 그 상황을 재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앞에서 소개해 주신 한반도도 그렇고요. 강철비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상황을 좀 뭐랄까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런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우성 씨 연기 액션 좋죠. 어떻게 보죠? 정우성 씨가 그렇게 액션 잘하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정우성 씨가 연기를 잘해요. 저평가된 겁니까? 저평가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좀 망가뜨려요. 정우성은 그 대표적인 영화 마담 뺑덕이에요. 아하. 마담 뺑덕이 이제 또 이제 요즘 그 젊은이들 얘기로 폭망한 영화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한 300만 넘었거든요. 330만? 네, 맞죠? 그렇죠. 근데 강우석 감독이 실미도로 이제 한 1,200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약이자 독이에요, 이분한테. 300만은 만족. 300만은 이건 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하거든요. 그 잠실 경기장에 27,000명 들어가는데 그 100개 있는 거다 지금. 270만 넘어서 330만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영화가 폭 망했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여러분 결말 궁금하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2006년작 강우석 감독 한반도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한반도의 삽입곡입니다. 윤도현 밴드가 부른 1178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암호죠. 네. 무슨 한반도 길입니다. 남해에서 북까지 북에서 1178 그렇죠.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니까요. 네. 북이 조금 더 길죠. 왜냐하면 저 위쪽으로 가면. 네. 야, 이건 설명 안 듣고는 절대 모를 노래입니다. 들어보죠. 윤도현 밴드 영화 한반도의 삽입곡이었습니다. 1178. 다시 보고 싶으시죠, 한반도? 한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지금 시점에 한번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풀었던가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성기 대통령이 참 좋으신 분이었죠.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지혜롭게 풀었습니까? 한반도. 그래. 두 번째 영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많이 보신 영화인데 최근에 강철비 그래도 500만 가까운 관객이 보셨기 때문에 뭐 얘기 다 아실 것 같고. 강철비는 저희 뉴스쇼에서 양우석 감독하고 네. 그러고 보니까 앞은 강우석 감독 뒤는 양우석 감독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양우석 감독하고 인터뷰를 해서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익숙해요. 네. 네, 양우석 감독. 양우석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우석 감독을 전 딱 보고 있으면 치밀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치밀함. 치밀하다? 네. 왜요? 시나리오 짜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 스타디가 굉장히 뭐랄까 충실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다 보고 진짜로 다 보고 진짜로 세균 다 해놓고 그걸 완벽하게 쓰는 거죠. 완전 모범생 성실파시구나. 양우석 감독. 그래서 잘못하면 재미없어요. 잘못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양우석 감독의 특징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미도 그 우려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극적 재미를 넣을 줄 아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내공이 만만치 않은 감독이고 원래는 그 웹툰 작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웹툰 작가니까 그 스토리 개발에 대한 자기 그 특유의 감각이 있습니다. 강철비 제목이요, 여러분. 강철비예요, 진짜. Still Rain. 강철비입니다. 이게 언제 기획된 건지 아시죠? 오래됐죠. 이게 원래는 그 양우석 감독이 변호인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변호인 전에 기획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아니죠. 김정일이에요. 맞아요. 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 영화 이제 완전 멘붕 왔죠. 그러니까 만들 거 없는데 뭐 할까 하다가 변호인이 나온 거고. 변호인이 엄청 성공을 해서 만약에 변호인이 성공을 못했으면 이 영화 강철비가 나오지 못했겠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이제 제작자는 바뀌었죠, 그 사이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서로 양해한 사이 그 선에서 강철비의 감독이 다른 제작자를 함께 이 영화를 만드는 거죠. 네. 여러분 줄거리는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북한에서. 네.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 최정예 요원 엄철우, 정우성이 군한 역할. 정우성이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죠. 함께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곽철우를 만나죠. 곽철우 씨는 한국 외교관. 그렇죠.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 속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너는 북한 1호를 모시는 사람, 나는 남한 1호를 모시는 사람. 그러니까 곽도원 씨가 분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곽철우죠. 그래서 같은 철우. 그러네요. 또 엄철우, 곽철우. 그게 이제 철우가 철비잖아요. 그렇죠. 철비네요. 그러니까 두 철비가 남과북이 만나서 한반도에 그 펼쳐진 군사 무력 충돌 상황.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하죠. 아주 아저씨에서 원빈이 막 근육질의 그 복근을 보여줬잖아요. 마담 뺑덕에서 정우성은 복근을 오히려 좀 해체시켰어요. 일부러.
그렇죠. 똥개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똥개도 망가뜨린. 정호성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가 자신에게 약이자 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연기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커버하려면 자기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담 뺑덕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아수라. 예, 아수라에서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에 상체가 없을 데가 없어요. 하도 맞아서 영화 속에서 맞고 베이고 뭐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찢어지고 다치고 멍들고 계속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얼굴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수라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그런 역할을 선택하는 거죠. 이번에서 강철비에서도 대단하죠. 사실은. 다만 이제 그 북한식 억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저도 북한식 억양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 관객이 봤을 때 평가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잘생긴 배우들이 좀 오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 장동건. 네. 장동건. 네. 그 사슴의 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기를 안 보고 자꾸 눈만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장동건도 노력하거든요.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연기에 대한 저평가 시비를 걸어요 사람들이. 맞네요. 여자 배우들도 사실은 그렇고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전지현 뭐 이렇게 전지현 외모가 출중하면 그 연기가 영화 베를린에서 전지현이 그 하정우를 안으면서 죽어갈 때 그 당신 마음 다 안다오 막 이럴 때 그 절절한 그 대사력은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그래요. 이런 거 전지현 씨가 알아줘야 되는데 오늘 전달이 안 돼. 전달이. 들을까 모르겠어요. 들을까 모르겠어요. 전 붙이고 있으려면. 전을 붙여요. 전지현 씨니까. 이런 아재 개그를 좀 삼가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시는군요. 점점. 네. 올드 앤 뉴 오늘도 유쾌하게 오동진 씨와 함께 꾸며봤습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한테 뭐 가벼운 오락 영화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나면 뭔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런 영화들. 가족과 친지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조금 여유가 남으시면 주말에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동진 씨 고생하셨고요. 저는 올해 추석에 또 뵙겠습니다. 네. 추석에 추석에. 예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는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올해가 개띠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있죠. 개들의 대통령, 견통령이라는 별명 가지고 계신 분.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오늘 설 특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 인간과 동물, 인간과 개의 공존을 한번 고민해보죠.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개들의 대통령, 견통령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제로 뵙기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면서 지금 인사를 나눴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이런 목소리에 이런 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약간 체육복도 입으시고 조금 엄한 이런 느낌 이런 거 상상하고 오셨는데 체육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영어 선생님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뭔지 좀 집에 가서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잖아요. 영어 선생님은 말을 많이 걸어주시니까. 그래요. 네, 되게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강영욱 훈련사 무슨 띠세요? 저 소띠입니다. 소띠. 사실은 저희가 올해가 개띠 해잖아요. 뭐 용띠 해라고 해서 용통령 모시지 않고 양띠 해라고 양통령 모신 일 없었는데 올해는 개띠. 문성근 총리가 정치적 야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가 집권에 대한 또는 뭐 이 정권에 대한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역할로 나오고요. 한반도 상황은 지금 분단 상황이긴 하지만 경의선 철도를 이어가고 뭐 등등 하면서 조금 유화 국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군사적으로 대치해왔던 것이 심화됐다가 이제 여기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영화 속에서. 안성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비슷하죠. 그렇죠. 네.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 전인데 예. 지금 상황하고 거의 싱크로율 100%예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네. 한번 들어봐요. 남과 북이 막 대치하다가 정권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고 네. 유화국면. 유화국면 갔고요. 요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꼭 이제 있죠. 일본이죠. 일본이 네.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 일단은 이 역사적인 문제랑 같이 좀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경의선이라고 하는 게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여서 예. 남북한이 경의선으로 연결한다. 예. 우리 거다 이거죠. 그 철도가. 그거 1907년에 그렇죠. 대한제국하고 조약 맺었다 우리가. 운영권이 운영권 내놔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한테 이거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또 뭐가 그럼 벌어지냐면 그러면 고종이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국세를 찍었는데 영화 속에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서울대에서 역사를 가리키는 교수가 있어요. 조재현 씨가 맡았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국세는 고종이 일부러 가짜를 만들었다. 당신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국세. 그거 가짜다. 국세야. 그 문서는 가짜다. 종이 조각이야. 그렇죠. 그러려면 그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국세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진짜 국세를 찾는 과정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고요. 그래서 막 발굴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벌어지고 또 결국은 일본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 군사력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북한 군사력이 공동으로 발휘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영화 한반도. 그러니까 실제로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가 뭔가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펼치는 것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일본이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기, 그렇죠. 문성근으로 대표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파가 나뉘어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일본이 옳으니 그러니 요 갈등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은 일본과 싸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런 거죠. 이것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위안부 협상,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협상할 때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것과 아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던 거라는 것 우리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본과 관련해서는 민감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영화 속에서도 반영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 너머에 일본을 포함한 그러니까 뭐 미국과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열강들 4개 강국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자국적 이익과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지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이 지렛대가 되는 것일 뿐 여기에 미국의 이익과 그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그런 강대국의 이익들이 막 섞여서 몰아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반도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거죠. 결말은 저희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영화가 짜잔 나왔을 때 평단의 평가는 별로 안 좋았다면서요. 저만 좋겠었어요. 왜 또 일반적인 평론가들의 입장은 뭐였고 오동진 씨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론가들은 이제 국뽕 영화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너무 강하다. 실제로 저만 좀 좋겠었어요. 뒤져보시면 한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적 완성도의 문제를 좀 떠나서 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외교적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사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적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 생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그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객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았어요.